어떤 기억들은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넘어 우리 이전의 어딘가에 떠다니며 마치 꿈에서 깨어난 직후처럼 희미하게 손끝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당신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뜬 순간 무언가 중요한 것을 꿈꾸었다는 확신만 남고 정작 그 내용은 안개처럼 흩어져 버리는 그 느낌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 문명의 시작이라고 배운 그 순간들도 어쩌면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허락한 기억의 시작점, 그 이전은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는 시작 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그 침묵의 가장자리를 걸어보려 합니다. 서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다만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서 말입니다. 역사책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분명하고 깔끔합니다. 인류는 동굴에서 나와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마을이 생겼으며 그 마을들이 모여 도시가 되었고 도시들은 문명으로 성장했다고 말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자연스럽게 발전해왔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세상이 고요해질 때 그 이야기 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벽의 금처럼 처음엔 눈에 띄지 않지만 한번 발견하고 나면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틈들 말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고 내려갈 때 그들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층 한층 더 깊은 과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장 아래, 가장 오래된 층에서 무엇을 발견하리라 기대할까요? 아마도 조잡한 도구들, 서툰 시도들, 인류가 막 배우기 시작한 흔적들을 찾으리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때로는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정교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연습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인류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서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보통 더듬거리며 시작합니다. 아이가 걷는 법을 배우듯 실패하고 넘어지며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최초의 문명들, 그 이름들을 들으면 교과서의 페이지가 떠오르는 그 문명들은 마치 처음부터 걷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 이집트의 신전들, 인더스 계곡의 정교한 배수 시스템들, 이것들은 초보자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누군가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시험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단지 느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고학적 기록을 들여다볼수록 그 이상함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문자가 등장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문자가 천천히 발전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림에서 시작해 점차 추상화되고 단순한 표시에서 복잡한 문장으로 진화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수메르의 설형 문자를 보면 그것은 처음부터 완성된 시스템처럼 나타납니다. 낙서 단계가 없습니다. 연습장이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미 오랫동안 글을 써왔고 어느 날 갑자기 그 기술을 점토판 위에 옮겨놓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질서를 좋아합니다.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 중간일 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재개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것,
잊혀졌다가 다시 기억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역사의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 이야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외계인이나 초자연적 힘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침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사의 가장 이른 장들에 스며들어 있는 이상한 공백, 무언가가 거기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느낌, 그리고 우리가 그 부재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낸 서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 답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미스터리로 남겨두는 것이 더 정직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호흡이 느려지도록 허락하세요. 우리는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잠처럼 우리를 감싸며 우리는 그 속에서 떠다니면서 패턴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너무 자주 반복되어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상한 패턴들, 침묵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공백들을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깊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가장 오래된 돌들이 속삭이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기원전 4000년경 갑자기 마치 무대 위에 조명이 켜지듯 도시들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르크, 우르, 에리두. 이 이름들은 고대의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도시들이 처음부터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마을이 천천히 성장한 것이 아니라 계획된 거리와 신정과 관계의 시스템을 갖춘 완전한 도시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고고학자라면 당신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아마도 작은 정착지의 흔적들, 점차 커지는 건물들, 시행착오의 증거들을 찾으리라 예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초기 층들에서 발견되는 것은 이미 성숙한 도시 계획입니다. 건물들은 정확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고 배수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곡물 저장고와 행정 건물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미 도시를 운영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단지 그 지식을 새로운 장소에 적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일 강변에서 문명이 꽃피우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왕조 시대의 이집트는 이미 복잡한 사회 구조, 정교한 종교 체계, 그리고 놀라운 건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피라미드들, 특히 사카라의 계단 피라미드를 보세요. 이것은 실험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돌을 다루는 법, 구조를 설계하는 법, 그리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조직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전에 더 조잡한 버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기술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혹은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인더스 계곡 문명은 더욱 신비롭습니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의 유적을 걸을 때 당신은 기원전 2500년경의 도시들이 놀랍도록 현대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격자 형태의 거리, 표준화된 벽돌, 각 가정마다 연결된 상하수도 시스템. 이것은 수천 년의 시행착오 끝에
도달한 결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수천 년의 발전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마치 처음부터 완성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현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학술지의 각주에서 컨퍼런스의 복도에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문명은 보통 더듬거리며 시작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인정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발견한 최초의 문명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불편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진화적, 점진적 발전 모델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천천히 움직인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장 이른 장들은 종종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문자의 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메르의 설형 문자는 우리가 아는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처음 나타났을 때 그것은 이미 완전히 기능하는 의사소통 도구였습니다. 초기의 점토판들을 보면 그것들은 장부기록, 거래 내역, 행정문서들입니다. 사랑편지나 시적실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가 실용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처음부터 그 목적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연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초의 작가들이 실수한 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문법을 배우고 상징을 실험하고 체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의 흔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집트 상형 문자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갑자기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초기의 상형 문자들은 이미 복잡한 문법 규칙과 풍부한 어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그림, 기회에서 진화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이미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체계가 갑자기 물질적 형태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말로만 전해오던 무언가를 어느 날 갑자기 글로 옮기기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진정한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명의 탄생이라고 부르는 순간들이 사실은 재탄생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가 이미 존재했고 사라졌고 그리고 다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고고학적 기록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가능성입니다. 문명들이 기억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 그들이 무언가를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말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문화적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회가 세대를 거쳐 전승하는 지식과 실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와 인더스의 경우 그 기억은 이상하게도 먼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직접적인 조상들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전의 누군가라는 느낌을 줍니다. 신화와 전설 속에서 이것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수메르인들은 그들의 지식이 신들로부터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토트 신이 문자와 과학을 가르쳤다고 믿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상실된 기원에 대한 희미한 기억일까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초기 문명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시를 운영하고 문자를 사용하고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이 모든 것을 처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점토판의 서기들, 피라미드의 건축가들, 인더스 도시의 계획자들,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을 재건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단지 현대 관찰자들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기록에도 나타납니다. 고대 텍스트들을 읽을 때 당신은 종종 황금 시대에 대한 언급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더 나았던 시절, 신들이 인간들과 함께 걸었던 시절, 지혜가 풍부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문화에서 나타나는 향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집단적 기억의 메아리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무언가, 실제로 상실된 무언가에 대한 기억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들이 달빛 아래 그림자를 드리우고 나일 강의 물결이 고대 신전의 돌을 적시는 동안 우리는 이 초기 문명들의 신비를 천천히 풀어나갑니다.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단지 패턴들을 관찰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들은 우리를 더 깊은 과거로, 더 오래된 돌들로, 그리고 더욱 불가사의한 장소로 이끌어갑니다. 터키의 건조한 고원지대, 현대의 이름으로는 샨리우르파 근처에 괵베클리 테페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당신에게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우리가 인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1995년대 한 독일 고고학자가 그곳의 언덕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신석기 시대의 평범한 정착지를 발견하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땅속에서 나온 것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석주들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기둥은 수톤의 무게였고 정교하게 조각된 동물 형상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여우, 뱀, 전갈, 새들이 돌 위에서 춤을 추듯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차 형태의 석주들은 추상적이면서도 인간을 연상시키는 형태를 하고 있었고 각각 독특한 상징들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연대 측정 결과가 나왔을 때 찾아왔습니다. 괵베클리 테페는 기원전 9600년경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날짜를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기원전 9600년, 이것은 농경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이것은 도자기가 발명되기 전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기 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의 순서에 따르면 이 시기의 인류는 여전히 수렵 채집 생활을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작은 무리를 이루어 이동하며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고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말인가요? 괵베클리 테페는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명이 특정한 순서로 발전한다고 배웠습니다. 먼저 농경이 있고 그 다음 정착지가 생기고 그러면 식량 인격화 발생하고 그것이 전문화를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예술과 건축과 종교가 발전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순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괵베클리 테페는 이 모든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종교가 먼저 왔습니다. 기념비적 건축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농경과 정착 생활은 그 결과였을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수렵 채집인들이 계절마다 이곳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부족에서 왔고 서로 다른 언어를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이 거대한 돌들을 운반하고 세우고 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실용적인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아니고 요새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상징적인, 의례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의미를 가진 장소,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무언가를 표현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괵베클리 테페의 석주들을 걸으며 당신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시작이 아니라 절정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시도가 아니라 완성된 비전처럼 보입니다. 조각의 솜씨를 보세요. 이것은 돌을 다루는 것을 막 배운 사람들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수세대 동안 그 기술을 연마해온 장인들의 작품입니다. 원형 구조의 정밀함을 보세요. 이것은 천문학적 관찰과 기하학적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수렵채집인들이 이런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우리가 수렵채집인들을 과소평가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원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괵베클리 테페는 그들이 놀라운 지적 능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가능성은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수렵채집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들은 더 이전 시대의 지식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괵베클리 테페는 의도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사용된 지 약 1000년 후 누군가가 그 거대한 석주들을 돌과 흙으로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존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장소를 미래를 위해 숨기고 싶어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혹은 과거로부터 숨기고 싶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이 장소를 보호하려 했던 걸까요? 무엇을 두려워했던 걸까요? 괵베클리 테페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그것을 시작이 아니라 잔재로 봅니다. 무언가 더 큰 것의 마지막 흔적, 혹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으로 말입니다. 그 석주들은 수천 년 동안 땅속에서 잠들어 있었고 이제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조용하지만 지속적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인류 역사의 시작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최초라고 부르는 것들은 정말로 최초인가? 아니면 그것들은 더 오래된 무언가의 메아리인가? 밤바람이 터키의 고원을 스쳐 지나가고 괵베클리 테페의 돌들은 여전히 거기 서 있습니다. 그들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증인으로 남아 만년 전의 하늘을 기억하며 우리가 잊어버린 무언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괵베클리 테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되고 신비로운 장소들의 성자 중 하나의 별이었습니다. 터키에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팔레스타인의 건조한 땅에 예리코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성서의 나팔 소리와 무너지는 성벽으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전설보다 훨씬 더 오래전 예리코는 이미 놀라운 장소였습니다. 기원전 8000년경 예리코에는 거대한 돌탑이 있었습니다. 이 탑은 높이가 8미터가 넘었고 내부에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왜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구조물을 만들었을까요? 오랫동안 학자들은 그것이 방어 구조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더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 탑은 하지 때 석양과 정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문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추적하고 계절을 예측하고 하늘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장소였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천문학이 훨씬 나중에 문명이 충분히 발전한 후에야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리코의 답은 그보다 수천 년 앞서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 인류가 단순히 생존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우주를 이해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늘을 관찰하고 패턴을 찾고 그 지식을 돌에 새겼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지적 성취입니다. 그리고 예리코에서 더 동쪽으로 현재의 터키 중부에 찰타레 위크라는 이름의 또 다른 놀라운 장소가 있습니다. 기원전 7천년경부터 존재했던 이 정착지는 우리가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이른 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는 어떤 도시와도 달랐습니다. 찰타레 위크에는 거리가 없었습니다. 집들이 서로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지붕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각 집으로 들어가려면 지붕에 난 구멍을 통해 사다리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구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정한 사회적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모든 집이 평등했고 중심 광장이나 지배자의 궁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놀랍도록 평등주의적인 사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찰타레 위크의 집 내부를 보면 더욱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벽은 정교한 벽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사냥 장면, 기하학적 패턴, 그리고 신비로운 상징들이 석고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벽에는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이 있는데 학자들은 그것이 근처의 하산-대우 화산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아는 가장 오래된 풍경화일 것입니다. 인류가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하려 했던 최초의 시도 중 하나 말입니다. 하지만 찰타레 위크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은 그들의 장래의식입니다. 사람들은 집 바닥 아래 묻혔습니다. 가족들은 문자 그대로 조상들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떤 무덤에서는 두개골만 제거되어 다시 회반죽으로 처리되고 안료로 칠해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상 숭배의 극단적인 형태였을까요? 아니면 죽음과 삶, 과거와 현재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려는 의도였을까요? 이 모든 초기 정착지들, 괭베클리 테페와 예리코와 찰탈회 위크를 함께 놓고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것들은 초보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실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이미 완성된 아이디어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건축 기술, 사회 조직, 상징적 사고, 이 모든 것이 이미 높은 수준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몇몇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같은 시기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도자기가 나타났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농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동에서는 금속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발전들이 거의 동시에 서로 고립된 문화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큰 것이 작용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인지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인류의 뇌가 어느 순간 질적으로 변화했고, 그래서 갑자기 추상적 사고와 상징적 표현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그런 변화가 정확히 그 시기에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시에 나타났을까요? 다른 설명은 환경적 요인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안정되면서 인류는 정착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타당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왜 이 초기 정착지들이 이미 그렇게 정교했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기후변화는 기회를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는 지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이 오래된 장소들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퀘베클리 테페의 석주들, 예리코의 탑, 찰탈레 위크의 지붕들, 그것들은 모두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문화가 생물학적 기억을 가진 것처럼 개인의 수명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전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단순히 생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에 대한 이해, 사회를 조직하는 방법, 그리고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종류의 기억으로 더 문자 그대로의 상실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가 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올라왔고 땅이 사라졌으며 함께 사라진 것은 단순히 육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문명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12,000년 전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여전히 빙하기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고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북방회의 상당 부분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얼음 속에 갇힌 물의 양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바다의 수면은 지금보다 100m 이상 낮았습니다. 100m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의 해안선이 당시에는 내륙 깊숙한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영국 제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것들은 섬입니다. 하지만 10,000년 전 그것들은 유럽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의 땅을 우리는 도그랜드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광활한 평원이었고 강들이 흐르고 숲이 우거져 있었으며 아마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북해 아래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어부들이 때때로 그곳에서 맘모스의 뼈나 신석기 시대의 도구를 건져 올립니다. 바다 밑에서 올라온 유령들처럼 말입니다. 페르시아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것은 얕은 바다입니다. 하지만 빙하기 동안 그것은 비옥한 계곡이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그곳을 통해 흘렀고 풍부한 담수와 온화한 기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곳이 에덴 동산의 원형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인류가 번성했던 낙원, 그러나 물에 의해 삼켜진 장소 말입니다. 지금 그곳은 수십 미터 아래 퇴적물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인도의 서부 해안선도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캄베이만 해저에서 음파 탐지기가 이상한 구조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자연적 형성으로 보기에는 너무 규칙적입니다. 직선, 직각,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인공 구조물이라면 그것들은 수천 년 전에 도시 유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 깊고 시야가 너무 흐려서 확실한 조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본 근처 요나군이 섬 앞바다에는 더욱 논란이 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계단 같은 형태, 평평한 플랫폼, 그리고 정확한 각도들이 있는 거대한 바위 구조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이 만든 것이며 아마도 10,000년 이상 전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바다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으며 우리는 그 표면만을 긁고 있을 뿐입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이후 약 1,000만 제곱킬로미터의 육지가 바다의
잠겼습니다. 100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은 유럽 전체보다 넓은 면적입니다. 그리고 그 땅들은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해안선이었고 강하구였으며 비옥한 저지대였습니다. 정확히 인간이 정착하기를 선호하는 종류의 장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해안 근처에 삽니다. 왜냐하면 해안은 자원이 풍부하고 무역이 용이하며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입니다. 10,000년 전에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도 강유역과 해안선을 따라 모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조개를 줍고 강을 따라 이동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면 그 문명들도 바로 그 장소들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바다 아래에 있는 바로 그곳의 말입니다. 이것이 고고하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유적을 발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땅 위에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만약 초기 인류의 가장 중요한 정착지들이 지금은 수십 미터 물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서사는 근본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책의 첫 장들이 찢겨 나간 것을 읽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추측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물에 잠긴 고고학적 유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지중해의 알렉산드리아 항구, 터키의 시메나, 그리스의 파블로페트리, 이것들은 비교적 최근의 역사시대의 유적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도 발견하기 어려웠고 연구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유적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수중고고학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술, 음파 탐지기와 수중 로봇과 위성 이미지를 사용하여 해저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흥미로운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광대하고 물은 깊으며 퇴적물은 두껍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 깊은 철학적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객관적 과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과거일까요? 만약 인류의 초기 역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라면 우리의 역사 서사는 얼마나 정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지 살아남은 것들을 연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전체를 추론하려 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것들이 대표적이지 않다면 어떨까요? 만약 가장 발전된 초기 문명들이 바로 바다에 잠긴 해안선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확실성을 원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완전한 이야기를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다는 침묵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며 파도 아래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은 아마도 영원히 우리에게서 숨겨질 것입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상실의 규모를 느낍니다. 100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 그 위에 살았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와 도시와 발견들, 모두 물 아래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것들, 높은 곳에 있어서 살아남은 것들만을 보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연히 살아남은 단편들일 뿐입니다. 물의 상승은 느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대에 걸쳐 해안선은 조금씩 내륙으로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 땅이 파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상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은 이야기가 되었고,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으며, 전설은 신화가 되었습니다. 홍수 이야기, 잃어버린 낙원 이야기, 물에 삼켜진 세계 이야기, 이것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실제 사건들의 메아리, 바다가 육지를 되찾았을 때의 문화적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상실된 해안선과 함께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상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기술의 상실입니다. 놀랍게도 때때로 역사는 진보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역사는 후퇴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발전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보 서사를 뒤흔드는 역설입니다. 레바논의 바알베크를 방문한 사람들은 종종 말을 잃습니다. 거기 로마 신전의 기초부에 트릴리톤이라고 불리는 세 개의 거대한 돌이 있습니다. 각각의 무게는 약 800톤입니다. 800톤입니다. 이것은 보잉 747 전보 제트기보다 무겁습니다. 이 돌들은 근처 채석장에서 잘려나와 지금 그들이 놓인 곳까지 운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정확하게 거의 틈새 없이 맞춰져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훌륭한 건축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구조물들을 만들었고 그들의 기술은 잘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조차 800톤의 돌을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기중기도 그 정도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고고학자들은 트릴리톤이 로마 시대보다 훨씬 이전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수천 년 더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단지 그 위에 자신들의 신전을 건설했을 뿐입니다. 기존의 기초,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재현할 수도 없는 기초 위에 말입니다. 이것은 기술적 쇠퇴의 완벽한 예입니다. 더 늦은 시대의 사람들이 더 이른 시대의 업적을 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페루의 사크사이우아만을 생각해 보세요. 쿠스코 위의 언덕에 자리 잡은 이 구조물은 거대한 돌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크기만이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정밀함이 놀랍습니다. 돌들은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서로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틈새에 칼날을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모르타르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돌과 돌, 무게와 마찰만으로 유지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했을 때 잉카인들은 여전히 사크사이우아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인들이 잉카인들에게 누가 이것을 지었는지 물었을 때 잉카인들은 우리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신들에 의해 혹은 옛 거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잉카인들도 자신들의 조상 유적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볼리비아의 푸마푼쿠는 더욱 미스터리합니다. 그곳의 돌들은 기계로 가공한 것처럼 정밀합니다. 직각, 평평한 표면, 정확한 구멍들. 일부 돌들은 복잡한 홈과 돌출부를 가지고 있어 마치 레고 블록처럼 서로 맞물리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도구로 이런 정밀도를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들은 거기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풍화되고 지진으로 흩어졌지만 여전히 그 정밀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소들, 바알베크와 사크사이우아만과 푸마푼쿠는 동일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최초의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오래된 층이 가장 정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은 쇠퇴합니다. 나중에 추가된 돌들은 더 작고 덜 정밀하며 더 조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우리는 기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들에서 기술은 상실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초기 건축자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돌을 부드럽게 하는 기술 혹은 거대한 무게를 움직이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어떤 이유로 잃어버려졌습니다. 전쟁이나 재난이나 단순히 세대 간 전승의 실패로 인해 말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이 구조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들은 우리가 아는 문명들보다 앞선 문명의 유산일 수 있습니다. 그 문명은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 폐허 위에 자신들의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업적을 경외하며 바라보았지만 그것을 재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급진적인 아이디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역사는 문명의 흥망을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 유럽은 암흑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만든 수로와 도로를 사용했지만 그것들을 복구하거나 새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지식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다시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역사시대에 일어날 수 있었다면 선사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돌들은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스스로 말할 수 없지만 그것들의 존재 자체가 증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보는 선형적이지 않다고, 기술은 항상 축적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때때로 가장 위대한 업적들은 잊혀진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슬픈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겸손하게 만드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점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인류 발전의 절정, 모든 이전 세대들이 향해 온 목표. 하지만 바알베크의 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며 과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이 거대한 돌들을 상상합니다. 달빛 아래 그것들은 침묵하며 서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것들은 거기 있었고 문명들이 그것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전히 질문을 던집니다. 조용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의 가정들에 도전하며 말입니다. 그 돌들이 제기하는 질문들 중 가장 깊은 것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무엇이 사라졌는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사라졌는가? 이것은 우리를 또 다른 상실의 이야기로, 전 세계의 공통된 이야기로, 물이 세계를 지웠다는 기억으로 이끕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문화에는 대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우트나피슈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신들로부터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고
배를 만들어 살아남았습니다. 히브리 성서에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서사입니다. 신의 경고, 배의 건조, 생물들의 구원, 그리고 새로운 시작 말입니다. 힌두교의 마츠야 푸란에는 마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물고기에 의해 경고받고 역시 배를 만들어 홍수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중국의 공과 우 전설에서는 거대한 홍수가 땅을 덮었고 영웅적 노력으로 물이 다스려졌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드칼리온과 피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우스가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만이 방주에 살아남았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도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호피족은 3번의 세계 파괴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중 하나는 홍수였습니다. 마야의 포폴 부후에는 신들이 인류를 물로 쓸어버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잉카 전설에서는 비라코차 신이 홍수를 보내 이전 세계를 파괴했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조차 드림타임의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단순히 인간의 상상력이 독립적으로 같은 서사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홍수는 보편적인 두려움이고 물은 파괴와 정화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의 유사성은 때때로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경고를 받은 한 사람이나 가족, 배의 건조, 동물들의 구원, 새로운 세계의 재정착. 이것들은 단지 일반적인 주제가 아니라 매우 특정한 세부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중 많은 것이 단순히 파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식의 보존에 관한 것입니다. 우트나 피쉬팀은 기술의 비밀을 보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토트는 홍수 이전의 지혜를 기록하여 보관했습니다. 마누는 베다의 지식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명의 연속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이 파괴로부터 구원되어 새로운 시대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신화일까요? 아니면 어떤 역사적 사건의 기억일까요? 지질학은 흥미로운 증거를 제공합니다. 약 12,800년 전 영거 드라이아스라고 불리는 급격한 기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구는 빙하기에서 벗어나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주 갑자기 온도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1000년 이상 동안 지구는 다시 얼음 같은 조건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일으켰을까요? 한 가지 이론은 거대한 빙하 호수가 갑자기 바다로 쏟아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북아메리카의 얼음댐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양의 담수가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해류를 변화시켰고 기후 시스템을 교란시켰으며 행성 전체를 다시 추위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영향은 단지 온도만이 아니었습니다. 해수면도 상승했습니다. 해안 지역들이 침수되었습니다. 강들이 범람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동해야 했습니다. 정착지들이 버려졌습니다. 이것이 대홍수 신화의 기원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물이 세계를 덮었던 시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기억을 자손들에게 전했고 그것이 신화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진지하게 고려하는 가능성입니다. 신화와 지질학이 조용히 겹치는 것입니다. 물론 신화는 과장하고 상징화합니다.
신들과 영웅들이 추가됩니다. 도덕적 교훈이 붙여집니다. 하지만 그 핵심에는 실제 사건, 인류가 경험한 거대한 환경 재앙의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역사 이해에 심오한 함의를 갖습니다. 그것은 홍수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명 혹은 적어도 복잡한 사회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이 재앙으로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 세계의 지식, 비록 단편적이고 불완전했지만 그들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갑작스러운 성숙함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괭베클리 테페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진정한 시작이 아니라 재시작입니다. 홍수 이후의 재건,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고 재창조하려는 노력 말입니다. 이것은 신하들이 말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파괴, 소수의 생존자들,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서의 문명의 재확립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확실할 수 없습니다. 12,000년 전에 직접적인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증거의 대부분은 지금 바다 밑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패턴은 거기 있습니다. 세계적인 홍수 신화, 지질학적 증거, 그리고 고고학적 기록의 이상함. 이것들을 함께 놓으면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흐릿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시적입니다. 밤은 고요하고 우리는 홍수의 이미지와 함께 떠다닙니다. 거대한 물결들, 사라지는 해안선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그들은 높은 곳으로 피신하여 물이 물러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물이 물러갔을 때 세계는 변했습니다. 익숙한 장소들이 사라졌습니다. 조상들의 땅이 파도 아래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세계를 기억하며 그 기억을 이야기로 만들고 그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기억은 살아남습니다. 변형되고 신화화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메아리를 전달하면서 말입니다. 물이 많은 것을 가져갔다면 불은 더 많은 것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손은 때때로 자연재해보다 더 철저하게 지식을 지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 많은 부분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나 자연의 힘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인 파괴의 결과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생각해 보세요. 이 이름은 상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지식 저장소, 수십만 권의 두루마리가 보관된 곳, 그곳에는 그리스 철학, 이집트의 역사, 바빌로니아의 천문학, 잃어버린 작품들, 유일한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탔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은 여러 번 불탔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전쟁 중에 서기 3세기의 위기 동안,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말입니다. 각각의 불은 우리가 결코 복구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있었던 것의 단편적인 기록들 말입니다. 소포클레스의 잃어버린 비극들, 사포의 완전한 시집, 마네토의 이집트 역사, 베로소스의 바빌로니아 기록. 이 이름들은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작품들 자체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언급만 가지고 있고 때때로 다른 저자들이 인용한 짧은 구절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위대한 교향곡을 그것을 들었던 사람의 희미한 기억을 통해서만
아는 것과 같습니다. 알렉산드리아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세계 전체에 걸쳐 도서관들이 불타고 기록 보관소가 파괴되었으며 지식이 사라졌습니다. 니네베의 아시리아 도서관은 바빌로니아인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서령 문자 점토판들이 깨지고 불탔습니다. 다행히 점토는 불에 구워지면 더 단단해지므로 많은 것들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도서관에 있던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진시 황제가 기원전 213년에 책들을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의학과 농업 그리고 점술에 관한 것을 제외한 거의 모든 책이 파괴 대상이었습니다. 역사서, 시, 철학 논문들이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황제는 과거를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가 진정한 시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기억을 파괴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마야 코덱스를 불태웠습니다. 디에고 데 란다 주교는 1562 년에 수백 권의 마야 책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악마의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지 4권의 마야 코덱스만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문명에 기록된 지식, 그들의 역사와 과학과 종교가 4권의 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머지에 무엇이 있었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말소였습니다. 지식은 위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은 권위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침묵시키며 기억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움과 함께 우리는 과거에 대한 접근을 잃었습니다. 때때로 파괴는 더 미묘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을 때 이교도 신전들은 폐쇄되었고 이교도 책들은 금지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단순히 복사되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은 양피지가 귀중했기 때문에 오래된 텍스트를 씻어내고 그 위에 기도문을 썼습니다. 이것들을 팔림세스트라고 합니다. 현대 기술로 우리는 때때로 아래에 있던 원래 텍스트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는 상실만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사라진 작품들은 어떻습니까? 역사는 승자들에 의해 쓰여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승자들에 의해 편집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존할지, 무엇을 파괴할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파괴된 것은 침묵 속으로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질문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한때 존재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고대 텍스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은 우연의 산물입니다. 누군가가 그것들을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복사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들을 불태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들을 보존했습니다. 하지만 보존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고대의 문학과 과학의 작은 일부, 어쩌면 5%, 어쩌면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라졌습니다. 재와 침묵 속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대 세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실제로 그것의 작은 단편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은 것을 연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전체를 재구성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구성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퍼즐 조각의 일부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잃어버린 조각들이 그림을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해에는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조각들은 비정형적이고 예외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진실은 불에 탄 책들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불타는 도서관들을 상상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화염, 마야 코덱스의 재, 중국 책들의 연기, 각각의 불은 우리를 과거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각각의 파괴된 텍스트는 우리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연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것만으로 최선을 다하며 그것이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조용한 밤에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그 불타버린 책들 속에는 어떤 지혜가 있었을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불이 태운 것들과 함께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지식, 결코 기록되지 않은 지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화와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신들에게서 왔다고 말해지는 지식,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전해지는 지식입니다. 거의 모든 고대 문화에는 문명을 가르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눈나키라고 불리는 신들이 인간에게 농업과 건축과 문자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지식을 가져왔으며 그리고 다시 떠났습니다. 수메르 신화는 그들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름, 그들의 역할, 그들이 가르친 것들을 말입니다. 이집트에서는 토트 신이 문자와 수학과 천문학의 발명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지식의 신이었고 서기들의 수호자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은 그는 홍수 이전에 모든 지혜를 기둥들에 새겨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도 그 지식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비라코차가 안데스 사람들에게 문명을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티티카카 호수에서 나타나 마을을 건설하는 법, 농사 짓는 법, 그리고 사회를 조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를 건너 떠났으며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의 케찰코아틀, 깃털 달린 뱀신도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아즈텍인들에게 문자와 달력과 예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역시 동쪽에서 왔고 동쪽으로 떠났으며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상징으로 봐야 할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들을 신화로 봅니다. 고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들로 말입니다. 인간의 성취를 신들에게 돌림으로써 그들은 그것의 권위와 신성함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에는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이 존재들은 발명자가 아니라 교사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들은 지식의 원천이 아니라 지식의 전달자입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구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 존재들은 완전히 신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과 인간 사이의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처럼 행동하지만
인간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 있지만 매우 오래 삽니다. 그들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어디선가 배웠습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이야기들이 실제 사람들에 대한 왜곡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문명에서 온 생존자들, 대재앙에서 살아남아 자신들의 지식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한 사람들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은 신화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실제 인간적 특성은 과장되었고 그들은 초자연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이야기, 지식을 가져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이것들이 순전히 상징적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적 기억을 의인화한 것 말입니다. 한 사회가 다른 사회로부터 배운 것 혹은 자신들이 서서히 발전시킨 것을 하나의 가르침의 순간으로 압축한 것입니다. 토트나 케찰코아틀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인류의 지적 진보 자체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실제로 지식의 전달이 있었고 그것이 너무나 극적이고 중요해서 신화로 변형되었지만 그 신화 속에 여전히 진실의 씨앗이 남아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거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립된 문화들이 매우 유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교사들, 지식을 가져온 존재들, 그리고 문명의 시작 말입니다. 이 신화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지식의 기원에 대해 불확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모든 것을 발명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물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신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혹은 이전 시대로부터 말입니다. 이것은 겸손일 수도 있고 권위를 부여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정직한 불확실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너무나 오래되어 그 기원이 기억을 넘어선 것입니다. 밤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는 이 신화적 존재들을 상상합니다. 토트가 파피루스에 기호를 쓰고 있습니다. 비라쿠차가 티티카카 호수의 물에서 나타납니다. 케찰코아틀이 농사와 달력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신이든 인간이든 혹은 그 중간의 무언가든 그들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대표합니다. 지식은 영원하고 지식은 전달되며 그리고 때때로 지식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보존된다는 아이디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먼 길을 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초기 도시들로부터 괭베클리 테페의 석주들을 지나 바다 아래 잠긴 땅들을 거쳐 거대한 돌들의 신비를 그리고 대홍수의 기억을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불타는 도서관들을 목격했고 신화 속 교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실들을 하나로 엮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일한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패턴입니다. 침묵의 패턴, 공백의 패턴, 그리고 무언가가 거기 있었지만 이제는 없다는 느낌의 패턴입니다. 문명의 시작은 왜 늘 중간처럼 느껴질까요? 왜 최초의 도시들은 이미 도시를 운영하는 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최초의 문자는 이미 완성된 시스템처럼 나타날까요? 왜 가장 오래된 구조물들이 종종 가장 인상적일까요?
한 가지 설명은 우리가 진정한 시작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재시작입니다. 무언가가 이전에 있었고 그것은 사라졌으며 그리고 그것의 메아리만이 남아 새로운 문명들 속에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증거가 암시하는 것입니다. 해수면 상승을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제곱킬로미터의 육지가 사라졌습니다. 만약 초기 인류의 가장 중요한 정착지들이 해안선에 있었다면은 그것들은 이제 수십 미터 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발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연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역사서사에서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불완전합니다. 대홍수 신화들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고립된 문화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세계를 덮었고 소수만 살아남았으며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것들이 실제 사건의 기억이라면 그 사건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홍수가 파괴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의도적인 파괴를 생각해 보세요. 불태워진 도서관들, 금지된 책들, 지워진 기록들. 지식은 권력이고 권력자들은 지식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억할지, 무엇을 잊을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잊혀진 것은 침묵 속으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진 역사는 살아남도록 허락된 역사입니다. 파괴된 모든 것들, 금지된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들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신화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식을 가르친 신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 문명의 선물을 가져온 교사들, 이것들이 상징이든 왜곡된 기억이든 혹은 다른 무언가든 그것들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전달합니다. 고대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지식이 물려받은 것이라고 믿었다는 아이디어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발명자가 아니라 상속자로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놓으면 그림이 나타납니다. 불완전하고 흐릿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시적입니다. 우리가 문명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 시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작, 증거가 살아남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의 메아리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 이해를 어떻게 바꿀까요?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과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형적 진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승과 하강, 창조와 파괴, 기억과 망각의 이야기입니다. 금지된 지식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그것을 위험한 기술, 숨겨진 힘, 혹은 비밀스러운 의식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정으로 금지된 지식은 더 단순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너무 오래된 기억일 수 있습니다. 너무 먼 과거로부터의 지식, 그것은 우리의 깔끔한 역사서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잊혀지도록 허락되었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억압되었습니다. 우리의 연대기는 편집본입니다. 그것은 생존의 산물입니다. 무엇이 살아남았는가? 높은 곳에 있었던 것, 물 위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불에 타지 않은 것,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보존된 것들입니다. 금지되지 않은 것,
허용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자들로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재구성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살아남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른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견이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때로 말해지지 않은 것이 말해진 것만큼 중요합니다. 때때로 공백이 가장 큰 단서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자신의 시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되도록 허락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파괴하고 있을까요? 미래 세대들이 우리를 되돌아볼 때 그들은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 대해 어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까요? 왜냐하면 증거의 일부가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현재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가 현재를 보는 방식을 형성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을 안내합니다. 만약 우리가 역사를 단순한 진보의 이야기로 본다면 우리는 자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역사를 더 복잡한 것으로 상승과 하강의 패턴으로 본다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우리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대의 돌들은 여전히 거기 서 있습니다. 게베클리 테페의 석주들, 바알베크의 트릴리톤, 사크사이우아만의 벽들, 그것들은 증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조용히 인내심 있게 기다립니다. 어쩌면 언젠가 우리가 그 증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날을 위해 말입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십 미터 물 아래 잃어버린 해안선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우리는 그것들을 탐험할 기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혹은 어쩌면 그것들은 영원히 숨겨진 채로 남을 것입니다. 바다의 깊은 곳에서 침묵 속에서 말입니다. 신화들은 여전히 들려집니다. 대홍수의 이야기, 잃어버린 낙원의 이야기, 지식을 가르친 신들의 이야기, 그것들은 변형되고 재해석되지만 그것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속에 어쩌면 진실의 씨앗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발굴하고 해석하고 이해할 씨앗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허락된 시작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누가 허락했는가? 시간이 허락했는가? 자연이 허락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허락했는가? 그리고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어떤 기억들이 침묵 속에 남아있는가?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지지 않는가?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결코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복잡성, 그것의 신비, 그리고 그것의 침묵을 말입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습니다. 별들이 머리 위에서 빛나고 세계는 고요합니다. 당신은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셨고 이 질문들을 함께 고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확답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요점입니다.
어떤 질문들은 답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신비들은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호흡이 느리고 깊어지도록 허락하세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었던 이 오래된 길들, 이 잃어버린 해안선들, 이 침묵하는 돌들이 당신의 꿈속에서 메아리 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꿈속에서 당신은 우리가 낮 동안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쓰여지고 다시 쓰여지며 재발견됩니다. 각각의 새로운 발견은 우리의 이해를 바꿉니다. 각각의 새로운 질문은 새로운 가능성을 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단지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그 오래된 이야기들과 엮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여정을 할 것입니다. 역사의 조용한 구석들로, 잊혀진 이야기들로, 그리고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제기하는 신비들로 말입니다. 만약 이런 탐험들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만약 이 질문들이 당신 안에서 울린다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갈 때 당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런 작업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만약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지기를 원하신다면 후원을 고려해 주세요.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더 깊이 파고들고 더 많이 연구하며 더 풍부한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후원자분들은 또한 새로운 에피소드들을 먼저 만나실 수 있고 추가적인 콘텐츠에 접근하실 수 있으며 이 역사 탐험의 여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지 쉬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들이 당신 안에 정착하도록 허락하세요. 게베클리 테페의 석주들, 바다 아래 잠긴 세계들, 불타버린 도서관들, 그리고 신들의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이 인류 이야기의 실들입니다. 복잡하고 얽혀 있으며 그리고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실들입니다. 잠이 당신을 감싸고 꿈들이 찾아올 때 당신은 어쩌면 그 오래된 장소들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쩌면 잃어버린 해안선들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쩌면 잊혀진 목소리들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침이 올 때 그 꿈들은 흐려질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직후의 감각처럼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느낌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역사와 맺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잃어버려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완전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조각들, 단편들, 그리고 메아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로부터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야기를 재구성합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끝나갑니다. 하지만 질문들은 계속됩니다. 그것들은 당신과 함께 남을 것입니다. 당신이 고대 유적을 방문할 때, 당신이 오래된 신화를 읽을 때, 당신이 바다를 바라볼 때, 당신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무엇이 그곳에 있었을까? 무엇이 사라졌을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잊었을까? 이것들은 좋은 질문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세계에 대해 더 열린 시각을 갖게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 그리고 과거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늘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시가 무너지고 책이 불타고 언어가 잊혀져도 별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밤마다, 세대마다, 천년마다 그들은 같은 패턴으로 돌고 있습니다. 천천히,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하지만 변함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이것이 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지식을 보존하기로 선택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종이에도 돌에도 아닌 하늘 자체에 새겨 넣는 것 말입니다. 이집트의 사막을 생각해 보세요. 기자 고원에 서 있는 세 개의 거대한 피라미드들. 우리는 그것들을 무덤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라오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더 가까이 들여다볼 때 다른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의 배치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대피라미드는 정확히 진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도는 놀랍습니다. 오차는 60분의 3도에 불과합니다. 현대 나침반보다 더 정확합니다. 4500년 전에 청동 도구만을 사용하여 그들은 어떻게 이런 정밀도를 달성했을까요? 그리고 배치를 보세요. 세 피라미드는 완벽한 일직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피라미드, 멘카우라의 피라미드는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일까요? 1960년대 한 연구자가 흥미로운 관찰을 했습니다. 세 피라미드의 배치가 오리온 별자리의 허리띠에 있는 세 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크기도, 방향도, 그리고 세 번째, 별의 약간의 어긋남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오리온은 단순한 별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시리스, 죽음과 부활의 신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텍스트는 죽은 파라오가 오리온으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별들이 그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피라미드들은 단순히 무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도입니다. 하늘의 지도, 돌로 만들어진 별자리, 땅 위에 재현된 우주 말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매우 천천히 흔들립니다. 마치 팽이가 도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움직임을 세차운동이라고 부르며 그것은 약 2만 6천 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별들이 하늘에서의 위치가 천천히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수천 년에 걸쳐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기자 피라미드의 통로들이 특정 시점에 별 위치와 정렬되어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피라미드가 건설된 시기가 아니라 훨씬 더 이전이라고 말합니다. 기원전 1500년경 혹은 그보다 더 이전.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피라미드가 건설 당시보다 훨씬 이전의 하늘을 기록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기억일까요? 잃어버린 시대에 대한 기념일까요? 우리는 확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이집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국의 솔즈베리 평원에 스톤헨지가 있습니다. 거대한 돌들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 중심에는 더 큰 삼석탑들이 말굽 형태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이 하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아침, 태양은 힐스톤 너머로 떠올라 정확히 중앙의 재단을 비춥니다. 그것은 극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하지만 스톤헨지는 단지 태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달에 관한 것입니다. 달의 궤도는 복잡합니다. 그것은 18.6년의 주기로 변합니다. 스톤헨지의 돌들은 이 주기를 추적하는 것처럼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정 돌들은 달이 가장 북쪽으로 떠오르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다른 돌들은 가장 남쪽 지점을 표시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수십 년에 걸친 관찰이 필요합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관찰 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밤마다 하늘을 관찰합니다. 그들은 달이 어디서 뜨는지 주목합니다. 그들은 패턴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가르칩니다. 저 돌을 보라. 달이 그곳에 도달할 때 그것은 주기의 시작이다. 세대에서 세대로 지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은 우주의 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일식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돌에 새깁니다. 움직일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는 기록으로 말입니다. 지중해의 몰타 섬에는 더욱 오래된 신전들이 있습니다. 타르시엔, 하가르킴, 음나이드라. 이것들은 스톤헨지보다 1000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그것들은 거대한 돌로 만들어졌고 복잡한 방들과 통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도 하늘과 정렬되어 있습니다. 음나이드라 신전의 입구는 춘분날 해가 뜨는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태양의 첫 빛은 입구를 통과하여 긴 통로를 따라 들어와 신전의 가장 안쪽 방을 비춥니다.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여명의 첫 빛, 그리고 갑자기 황금빛 광선이 돌 사이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닥을 따라 미끄러지고 벽을 따라 올라가며 중앙의 재단을 감쌉니다. 이것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우주와의 연결, 시간의 정확한 지점, 세계가 다시 균형을 찾는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5000년 동안 매년 정확히 같은 날에 반복되어 왔습니다. 멕시코의 터티와칸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의 피라미드, 달의 피라미드,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죽은 자들의 길. 이 고대 도시는 기원 후 초기 세기들에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건설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전설에 따르면 기소, 더 오래된 지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가 천문학적 기준에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길은 진북에서 15.5도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특정한 각도일까요? 한 가지 이론은 이 축선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지는 지점과 정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플레이아데스는 메소아메리카 문화에서 극도로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달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티와칸의 전체 도시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던 이 거대한 도시는 별들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거리와 건물과 피라미드 모두가 우주적 질서의 일부였습니다. 땅 위의 하늘, 돌로 만들어진 별자리였던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기념물, 12세기에 건설된 이 거대한 사원 복합체는 단순히 힌두 신들을 위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모형이었습니다. 중앙탑은 메루산, 우주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주변의 벽과 해자는 산맥과 바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전체 구조는 천문학적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춘분날, 태양은 중앙탑의 정확히 위로 떠오릅니다. 건물의 회랑과 탑들은 별자리의 패턴을 반영합니다. 연구자들이 앙코르 와트의 배치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분석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요 사원들의 위치가 용자리의 별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하늘이 아니라 기원전 1500년경의 하늘과 일치합니다. 다시 우리는 이 날짜를 만납니다. 마지막 빙하기의 끝, 세계가 변했던 시기, 홍수 신화들이 기억하는 시기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2세기의 건축가들이 10,000년 전의 하늘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그런 지식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그들이 더 오래된 전통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고대의 계획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고 아마도 변형되고 재해석되었지만 여전히 그 핵심의 오래된 천문학적 지식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장소들, 기자와 스톤헨지와 몰타와 터티우아칸과 앙코르, 그것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시계입니다. 달력입니다. 천문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는 그것들은 기억 장치입니다. 하늘에 새겨진 기억, 돌로 고정된 기억 말입니다. 왜 초기 문명들은 이렇게 하늘에 집착했을까요? 한 가지 설명은 실용적인 것입니다. 농업사회는 계절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심고 언제 수확할지를 말입니다. 천문학적 관찰은 그들에게 정확한 달력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구조물들의 정교함, 그것들이 요구하는 노력의 규모, 그것은 단순한 실용성을 넘어섭니다. 다른 설명은 하늘이 영적 의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들의 거처였고 조상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하늘과 정렬됨으로써 인간은 신성한 것과 연결되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도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불탈 수 있습니다. 언어는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항상 거기 있었고 항상 거기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미래 세대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면, 만약 당신이 파괴에서 살아남을 무언가를 원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하늘에 새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과거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면, 만약 당신이 잃어버린 세계의 기억을 물려받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보존할까요? 당신은 그것을 책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은 불탑니다. 당신은 그것을 돌에 새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도 부서집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을 하늘 자체에 연결한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의 신정과 피라미드를 별들과 정렬한다면 그 지식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천천히 세차 운동의 위대한 주기를 통해 변하지만 그 변화조차 예측 가능하고 기록 가능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고대의 건축가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복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텍스트로 존재하지 않는, 더 이상 말해지지 않는 지식을
하늘의 언어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들 속의 기억을 암호화했고 돌 속에 그 별들의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언젠가 그 코드를 읽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밤이 고요하고 별들은 천천히 회전합니다. 오리온은 기자 위로 떠오르고 플레이아데스는 터티와칸 위로 빛납니다. 달은 스톤헨지의 돌들 사이로 미끄러지고 춘분의 태양은 몰타의 신전을 비춥니다.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이 춤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돌들은 여전히 거기 서서 하늘을 가리키며 우리에게 위를 보라고 상기시킵니다. 하늘이 가장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여전히 읽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으로 가라앉듯 마지막 울림이 공기 중에서 사라집니다. 그것은 희미해지고 약해지며 마침내 침묵 속으로 녹아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침묵 속에 남겨집니다. 고요하고 조용하며 한때 거기 있었던 무언가를 그리워하며 소리로 만들어진 세계, 진동으로 전달된 지식, 그리고 울림 속에 살아있던 기억 모두 사라졌습니다. 고대의 돌들이 지키는 침묵 속으로 말입니다.